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직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속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 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지혜복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후 5시로 방송 시간을 옮겼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선거가 끝이 나고 정말 그 이슈들이 빠르게 나와서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전후해서는 선거 얘기를 주로 하다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 민주 진보 진영이 대승을 하고 난 후에 기뻐할 틈도 없이 또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엊그제 방송을 했죠. 토요일날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곳에서 방송을 한 그 윤석열 장모의 그 수상한 소송 사건,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선우님 반갑습니다. 한강나라님 반갑습니다. 너 자유는 범죄다님, 김종남님도 오셨네요. 예, 5시에 방송을 변경을 하고 처음 뵙는 건데요. 어떠신가요? 꼰대TV님도 오셨고, 마바사 가나다라. 네, 음악 하시는 분인가요? 마바사 가나다라. 네, 옛날에는 C, D, F, G, A, B, C라고 안 하고 마장조, 뭐 가장조, 내림마장조, 다장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죠. 장모 김건희 씨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 최 회장이라는 사람의 수상한 소송 사건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자,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남편이 고위 공무원, 부인은 사업가. 남편이 재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부인 업체에 재벌기업이 수십억을 후원. 뇌물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우리 이번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인이 된 최강욱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죠. 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만큼 파도 팔 게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강욱 비서관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비췄고요. 또 얼마 전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죠. 정말 좀 웃기는 해프닝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또 최강욱 전 비서관, 지금 당선인이 참교육을 시전하는 그런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범죄당님께서 서당께도 알죠? 뇌물이요.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검무죄, 윤석열 장모의 수상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우리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자분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이죠. 그리고 한번 개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김명신이고요. 72년생인데 네, 과거가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남자분은 누구시냐면 정대택 씨라고요. 김건희 씨의 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죠. 지금 그 최 회장이라는 사람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 17년째 소송을 하고 있고, 엊그제 방송된 데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 또 방송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알기 쉽게 저 빨간 추리닝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방송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드리고, 제가 이걸 얼마나 공부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좀 화가 나는 거를 참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제가 그림 화면과 함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자유롭게 좀 소통을 하는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사기획창을 보신 분 계십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4월 25일 토요일 저녁에 방송을 했는데요. 그 전에 예고편도 방송을 했었고요. 자, 제목이 유검무죄입니다.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유검무죄. 옛날에 뭐죠? 그 영화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남자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할리데이라는 그 음악이 나오면서 후요로 하늘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최민수가 경찰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범인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었죠. 자, 그걸 따서 유검무죄,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봤습니다. 자, 보셨구나. 그 가나다라님도 보셨고 블랑나라님도 보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간대별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요. 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 고발 사건. 얼마 전에 그 땅 문제로 해서 그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됐고, 수사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허위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92억인가요? 90여 원 되는 돈을 해드신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습니다. 요양병원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그런 정황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한 20여 원 되고요. 오늘 얘기하는 이 정대택 씨와 관련된 사건, 그 스포츠센터 채권 사건도 단 5개월 만에 52억의 차액을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왜 안 나오죠? 네, 제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화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네, 아마 제가 제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기도 지금 한데요. 네, 캡처하고 제가 방송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됐습니다. 예. 자, 빨간 추리닝 TV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 구독을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거의 800여 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786명인데요. 1000명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구독자분과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작은 공연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얼마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추리닝 TV 창을 열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이거 라이브가 연결이 안 됐나요? 우리 편집장님 그 멘트를 좀 주세요. 저기 빨간 추리닝도 지금 연결이 됐나요? 그 실시간 방송으로? 아직 시작이 안 됐네. 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최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는 최 회장으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지금 현재 장모, 그리고 김건희 씨 아내 부인이죠. 그리고 이 정대택 씨라는 분이 17년째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11번째 얼마 전에 고발을 하셨고요. 자,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3년인데요. 송파구 오금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큰 스포츠센터가 있었습니다. 회원 수만 1,500명이 넘는 그런 큰 스포츠센터였는데, 이 스포츠센터가 지금은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보이죠?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는 스포츠 클럽이었고 회원수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으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채권들이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그 수많은 채권들 중에서 근저당권인 거죠. 근저당권들이 그 중에 152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매물로 나옵니다. 100억 원에 살 수 있는 100억 원에 살 수만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2억 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차익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때 그 정대택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포츠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대택 씨께서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이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보니까 이거 100억에 사면 몇 달만 있으면 한 50억 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이면 10%니까 최소한 10억은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최 회장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찾아와서 여기 정대택 씨 증언이 나오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만나러 왔다는 거죠. 자, 최모 씨, 최 회장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100억짜리 근저당 채권을 종잣돈 10억에 사게 됩니다. 최 회장이. 그리고 5달 만에 정확하게 52억 원, 152억 원이니까 52억 원을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10억을 가지고 5달 만에 52억을 벌게 되는 거죠. 2003년도입니다. 이게 정확히 17년 전. 2003년도에 5달 만에 52억을 벌게 되는 거죠. 10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와 정대택 씨가 약정서를 맺습니다.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났을 때 균분하기로, 균일하게 분배하기로, 손해가 나더라도 동일하게 분배하고 이익이 나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약정을 맺습니다. 자, 약정이라는 것은 구두로만 해서는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약정서를 맺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약정을 했습니다. 균분하기로. 그러면 52억의 수익이 생겼으면 나누기 2하면 26억 원씩 수익금을 나누면 되게 되는 겁니다. 10억은 최 회장이 돈을 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대택 씨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약정서를 아마 체결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최 회장, 윤석열의 장모죠. 최 회장이 정대택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 약정서가 둘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맺은 게 아니고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약정서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합니다. 이 강요죄라는 것은요, 민사가 아니고 형사 사건이 됩니다. 강요죄는. 그래서 형사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 회장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이유가 공증을 해준 법무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법무사가 둘이 반반씩 나눈다라는 약정서를 해준 법무사가 이 진술을 했는데 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승소하게 되는 거죠. 법무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약정서를 작성할 때 최 회장 말대로 강요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협박 때문에 최 회장이 억지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대택 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52억에 대한 이익금은 100% 최 회장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1심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법무사가 2심 항소심이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강요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최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항소심에서 법무사가 증언을 한 겁니다. 위증의 대가로 받은 게 뭐 8천만원, 7천만원, 뭐 5천만원 등의 수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 2억 원을 수표로 받았고 가락동에 있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3억 조금 넘는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진술을 항소심에서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심이 뒤집히게 생긴 거거든요. 1심을 최 회장이 승소한 것은 법무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요, 김명신, 아주 익숙하시죠? 그 김건희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최 회장의 딸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김명신 소유의 송파구 가락동에 그 3억 조금 넘는 아파트를 이 백 법무사의 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줍니다. 대가로, 위증의 대가로. 현찰 수표 2억 원 정도 하고 이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요,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위증을 했다, 최 회장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
합쳐서 현금과 아파트 합쳐서 5억 정도를 받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말한 거죠. 자, 이 아파트를 보면 저기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래 김명신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백 법무사의 아내에게 명의 이전을 해 준 거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 법무사는, 백 법무사는 진술을 번복했을까? 합리적인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자, 근데 이 번복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약정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애초에 13억 원을 받기로 최 회장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13억. 자, 여기서 13억이 왜 나오냐면 원래 최초에 52억의 수익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약정서대로 하면 정대택 씨와 26억씩 나눠 가지게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예. 뭐 서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열받지만 어쨌거나 52억을 5개월 만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26억씩 나누면 되는데 최 회장이 이 법무사에게, 그리고 또 이 법무사는 정대택 씨의 고향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26억을 줄 바에 이 법무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13억, 26억의 반, 50%를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 위증해라. 나를 위해서. 라고 했겠죠. 그래서 13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대택 씨 고향 친구인 이 법무사가 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게 현금 2억 정도 하고 3억 정도 되는 오래된 아파트 하나를 받은 거죠. 13억을 주기로 했는데 5억 정도밖에 안 준 거죠. 자, 여기서 2심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고요. 13억이나 받았으니까 고향 친구를 대신한 거죠. 네. 근데 이 고향 친구가 그 법무사가 매일매일 정대택 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정대택 씨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찾아가서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컸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빌었다고 합니다. 자, 이 수표들은 그 법무사가 받은 위증의 대가로 받은 수표들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법무사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8일 만에 갑자기 구속이 됩니다. 뭐 위증을 했으니까,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으니까 이게 큰 죄가 되거든요. 특정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검찰에서 갑자기 인지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함을 위한 위증, 모해 위증이라고 합니다. 모해 위증죄로 구속을 한 것이 아니고 난데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법무사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란 거죠. 마치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하고 대신 돈을 5억이나 받았다 해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한 겁니다. 자, 이 법무사가 나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모해 위증을 한 것이니까 모해 위증죄로 구속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검찰에서는 모해 위증죄로는 기소를 안 합니다. 세상에 그 본인의 자백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잘못을 했으니 이 죄를 주시오 라고 했는데 검찰은 모해 위증죄로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보다 모해 위증죄가 훨씬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검찰은. 네? 변호사법 위반 나오죠? 여기 변호사법 위반. 이 사람이 이제 법무사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받은 돈. 자, 모해 위증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인은 모해 위증을 했다. 그래서 모해 위증으로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자, 여기 정영수 국장님 들어오셨고, 이제 이름 바꾸셨네요. 네, 수아대 대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모해 위증죄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모해 위증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회장의 판결. 왜냐하면 1심에서 법무사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증을 했어 라고 하면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최 회장이 죄가 있는 거예요. 예. 52억을 다 먹기 위해서 사람한테 이 법무사를 사주해서
모해 위증을 하게 한 혐의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웃기죠? 그래서 검찰이 모해 위증죄로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웃기죠? 그렇습니다. 자, 당시 항소심의 그 변호사,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모해 위증이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자백한 거는 어떻게든 재판에 안 넘기려 하고 엉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더라. 이유가 뭐겠느냐? 뻔한 거 아니냐라고 했죠. 자,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법무사는 실형 2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이것은 추측이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3억짜리 아파트도 받았고 돈도 2억 정도 받았으니 이거라도 챙기자는 마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이 나도 참 뭐 좋았겠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인데요. 최 회장이 다시 법무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겁니다. 그렇죠. 화병으로 암에 걸린 것. 민사 소송을 거는데 법무사에게 줬던 아파트와 현금 2억 원이 빌려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민사로.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현금은 이 백법무사가 현금 다시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현금은 뭐 빌려준 건지 아닌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건 안 갚아도 되는데 원래 김명신의 명의로 있던 이 아파트는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시 김명신의 명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파트도 뺏겼어요. 자, 법무사는 2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했겠죠. 유혹에 못 이겨서 고향 친구를 배신하고 또 그 받고자 한 돈도 받지 못하고 또 실형을 2년 살고 나왔고 아파트도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그런 마음고생이 심해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포츠센터의 채권 수익금 원래 152억짜리를 100억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사서 5개월 만에 52억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누구께 된 겁니까? 최 회장께 100%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 김건희 씨와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그 도천동 땅 사건 얼마 전에 또 뉴스로 나왔었죠.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이죠. 한 9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요양병원 사업을 벌였을 때도 그렇고 요양급여를 한 20억 정도. 패턴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 해먹는 패턴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를 뭐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동업자 개념으로 패턴이 이렇습니다. 동업자 개념으로 동업을 맺습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형사로 고소를 해서. 그리고 결국 모든 수익금은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건의 사업 패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최 회장이란 사람과 동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빵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모조리 다 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동업을 하고 서로 이익을 쉐어하는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다 뺏어버립니다. 자,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네. 자, 동업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동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누가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거죠. 법무사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해 위증이라고 당사자가 자백을 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을 넘겼잖아요. 검찰에서 모해 위증으로 재판을 넘기면 1심이 뒤집어지니까 절대로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최 회장이 재판에서 지니까 모해 위증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편법으로다가 넘긴 거죠. 동업자들이나 정대택 씨께서도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뒤에 누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윤석열이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약간의 문제가